자, 인사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2021년 신나는 예술여행 찾아가는 병영도서관 행사에 참여해주신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2일이죠? 네. 11월 22일이고요.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국작가회의 사무국 사무실 옆에서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병영도서관에서 수도방위 사령부 1113 공병단 장병 여러분 만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기쁘고 영광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동영상 녹화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어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오늘 같이 이제 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분 바로 옆에 네. 아주 멋진 네, 누님 안녕하세요. 이서아 시인 네. 나와 계시고요. 네. 저는 소설 쓰는 원종국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저희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는 글쎄 나이를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1972년에 태어났고요. 고향은 충북 제천입니다. 99년 진주신문 가을문예하고 2000년 작가세계 신인상으로 데뷔를 해서 소설집을 2권을 냈습니다. 맨 처음 낸 소설집은 이 책이에요. 용꿈이라고 하는 소설집이 있고, 2번째 소설집은 그래도 2권의 소설집을 냈고요. 르포집도 하나 있습니다. 그날 그들은 그곳에서라고 하는 공적 르포집이 한 권이 있고, 현재 작업 동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생활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학교에서 문예창작과 학생들 만나서 수업 일주일에 한 번, 아닙니다. 요새 좀 늘어서 일주일에 3번 만나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이따가 잠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한국작가회의 소설분과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이서아 시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스는 이서라고 하고요. 저는 2016년도에 작품을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작품 활동에 시작을 하게 됐고, 작년인가요? 저 2020년도에 작년에 첫 시집인 진짜 같은 마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따가 사인해 주세요. 네. 책을 진짜 같은 마음이라는 원고집을 묶는 작년엔 좀 그렇게 바쁘게 지냈던 것 같고, 올해는 또 2번째 책 준비와 그리고 예술 교육 관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문학 관련된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 때문에 제가 이서아 선생님하고는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 주고받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직접 뵌 건 오늘 처음이에요. 그죠? 네. 목소리 듣고 문자만 주고받다가 오늘 처음 뵈서 아주 기쁩니다. 네. 그러게요. 장병들도 직접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너무 아쉽네요. 너무너무 아쉽네요. 예. 오늘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까, 이렇게 저렇게 조금 협의를 했었는데, 이건혁 중위님께서
예, 보고 계시죠? 이근혁 주민님?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릴게요. 예, 이근혁 주민님께서 네. 질문을 몇 개 보내주셨어요. 네. 이거는 뭐 이건혁 주민님 혼자서 적어주신 게 아니고 아마도 그 장병들 이야기 들어보고 오늘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서 뭐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예, 한 개씩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들은 이제 저희가 준비한 뭐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저희 작품 양성도 조금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글을 썼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 그 준비된 그 어떤 그 뭐 스토리보드나 아니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완전 서바이벌입니다. 재미있게. 오히려 그러면 장병 여러분들이 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첫 번째 질문 먼저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질문으로 주신 게 작가가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아까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벌써 작가가 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벌써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 이서아 선생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네. 작가가 되는 과정, 뭐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 말씀드려도 그렇죠. 될까요? 예. 저는 사실 문희창작가를 전공을 했고, 예. 그래서 문학을 이제 배우는 학과인 거죠. 그래서 창작을 하는 게 위주인 학과인데, 진학을 했을 때 사실 처음에는, 이 글 쓰는 게 저랑 굉장히 안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예. 전과를 해야겠다, 아니면은 다른 학교에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예. 했었어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은 이미 문창과라고 했을 때 정말 창작을 하러 오는 친구들이었고, 예. 이미 그 친구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그 이 기질이 있는 거죠. 예. 저한테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들의 어떤 재능을 예. 보면서.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어떤 하고 싶은 말이 글로 쓰여졌던 순간을 경험을 하니까 예. 되게 이게 감정에 비해서 문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초월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시 한 편씩 쓰고 나면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설명을 못 할 때가 많잖아요. 예. 담긴 게 더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무궁무진하게 하고 싶은 예. 이야기가 있다면 예. 작가가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면서 예. 적고 이제 투고도 있고요. 예. 요즘에는 사실은 투고해서 등단하지 않아도 예. 어디 작품을 발표를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작가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어서 예. 만약에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냥 열심히 써 나가시고 그렇죠. 주변에 어떤 많은 강의들도 있으니까 예. 작가들 강의도 참고하시면 좋지 예. 않을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문창과 출신인데 이제 원래 학부는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고 이제 대학원에서 문예창작학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뭐 글 쓰다가 뭐 열심히 투고하고 응모하고 뭐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데뷔를 하고 작가가 되었는데 글쎄 작가가 되는 과정 뭐 그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운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천은. 운칠기삼이 딱 맞죠. 운이 좋아야지 되는. 독특한 게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작가가 되는 것은 뭐 신춘문예도 그렇고 또 그 문예지 공모를 통해서 데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명만 뽑아요, 그죠? 독특하게. 네, 한 명만 뽑아요.
공무원이나 다른 뭐 그 입사 시험 같은 걸 보는 경우에는 한 명만 뽑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쪽은 어쨌든 동시당선이라고 해서 간혹 두 명을 뽑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건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고 예, 대체로는 한 명을 뽑아요. 한 명 네, 뽑아요. 한 명만 뽑기 때문에 네. 사실상 2등이 없습니다. 그죠? 2등이 없네요. 네, 진짜 2등이 2등이 없어요. 없네요. 그래서 네.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시인들은 다 1등을 하고 작가, 시인이 된 거예요. 뭐 그런 거에 대한 글쎄 뭐 프라이드 가질 수는 있을 텐데 사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운이 좋아야 돼요. 운이 좋아야 되고 그 심사위원 복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 그게 운이죠, 이제. 매체하고도 잘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준비를 하고 꾸준히 응모도 하고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하고 잘 맞는 그 때와 그리고 그 심사위원과 이런 것들하고 매치가 됐을 때 작가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1등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한 명밖에 없다. 뭐 조금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도 하고 꾸준히 도전을 해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맞아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예. 그죠? 몇 번에 되셨어요, 선생님? 한 2년 정도는 꾸준히 한 것 같아요. 문예지나 신춘문예 계속 한 2년 정도 꾸준히 그 그래도 준비를 빨리 해서 찾아왔네요, 운이. 된 것 같아요. 몇 살에 되신 거죠? 저는 지금 제 16년도 신춘문예로 돼가지고 지금 5년 차가 됐네요. 네, 5년 차가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 밝히고 싶지 않은데 돌려서 얘기한 건데. 그러신 거군요. 그때가 제가 어쨌든 되게 20대? 빨리 되셨어요. 저도 이제 20대기는 한데 그게 28, 9? 네, 그때 됐는데 저의 경우에도 평균보다 조금 빠른 편이었거든요. 네. 예. 대체로는 한 30 정도 30에서 40 사이 요즘은 대체로 그럴 때 많이들 데뷔를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아주 출중하신 분들은 20대 초반에 되는 경우들도 그쵸.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그래서 이제 혹시 장병 여러분들 중에 시인 작가가 되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전역하시고 나서 좀 준비하시고 하면 뭐 한 2, 3년 준비하시면 뭐 20대 후반쯤에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으셨는데 평소 작품을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거였냐면 평소 작품을 위한 이제 영감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죠. 예. 선생님은 어떻게 오시나요? 영감님이 요즘 잘 안 오세요. 이 영감이 잘 와야 되는데 영감님이 잘 안 오시고 오시더라도 살짝 비껴가시거나 좀 잘 안 맞네요, 타이밍이. 인사만 하고 지나가시고 이러는데 대체로 아마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초반에는 쓸거리들이 늘 많았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작가가 되거나 시인이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겠죠. 쓸거리들이 많아서. 그게 대체로 작가가 되고 나서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소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래도 발로 뛰어다니면서 뭐 취재도 하고 또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그 시간도 사실 지나가고 나면 그건 아직 지나가진 않으셨죠.
네, 아직 거기 진입 단계에 그 있는. 단계이실 것 네, 네.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계도 지나가고 나면 네. 안 와요. 영감님이 안 오셔서, 그때부터는 음. 줄구장창, 영감님을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 주로 어디로 찾아다니세요? 어, 어떻게 보면은 그게 관심사인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저는 네, 이제 시를 쓰고 예, 선생님은 예, 소설을 쓰시니까 예. 다를 것 같아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쓸거리가 소진되고 나면, 음, 이제 뭐, 취재를 좀 하게 되죠. 네,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음, 거기에서 어떤 궁금증들이 생기면 이제 전문 음, 서적들을 찾아보고, 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조금씩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굴려 나가는 과정을 거쳐요. 굴려 훌륭. 나가다가 보면, 조금 더, 이제 뭐 미진한 뭐 질문이나 이런 음, 것들은 또 찾아서 음, 보강을 하고 음,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음. 음, 시는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예, 낭독회를 하다 보면은 이 질문이 굉장히 예, 중요한 예, 키워드로 그렇죠. 이제 예,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정리되지 않은 채 대답을 했었는데, 예. 이제는 그게 제 안에서 아, 정리가 그래요. 됐어요. 그래서 예, 어느, 저는 굉장히 일상이 저한테는 시가 되는 순간이 굉장히 많은데, 대화를 할 예, 때나 이럴 때 정말 시는 문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문득, 문득 예, 떠오르는 어떤 것을 메모를 하고 그거를 이제 음, 선생님처럼 굴려나가는 식으로 하는데 그야말로 영감이네요. 네, 예, 영감님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예, 감사하고 네, 부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게 제가 가장 최근에 쓴 시는 제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단어 같은 게 낯설게 저한테 경험이 음, 되면은 그 순간 이걸로 좀 흔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음,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리라는 단어를 제 예,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아마 이제 우리 그 장병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음,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조금 힘든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용적인 표현으로서의 어떤 제자리를 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음, 제자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때 불현듯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리는 진짜 온전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니 그 자리도 굉장히 불온전하진 예,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음, 제자리가 갖는 어떤 낯선 단어의 경험을 네, 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음. 시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일단 저는 대상을 찾아요. 이 제자리라는 것을 이미지화 시켜줄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시에 접근을 하다 음, 보면, 결국엔 삽이라는 존재가 나왔어요. 저는 장병 여러분들도 삽을 예, 많이 예, 하는 것처럼, 삽질 하는 것처럼, 아우, 네, 저 너무 군대 가서 고생하시죠. 삽 얘기하면 안 돼요. 삽 얘기하면 안 예, 죄송. 예, 그래서 삽은 계속해서 음, 자기의 자리를 계속해서 넓혀가잖아요. 그 예, 제자리들을. 그래서 이거는 삽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는 음, 대상을. 삽만이 예, 제자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 대상까지 나왔으면 이제 거기에 어떤 이유들을 음, 만들어주면서 예,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주면서 아, 시를 이렇게 한 편을 완성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음, 약간 작품의 그렇군요. 영감은 그런 식으로 좀 오는 예,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아, 확실히 조금 그 시하고 소설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대체로 어떤 네. 낱말에서 그러니까 네. 영감이 네, 네. 생기고 그 낱말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네. 작업을 하면서 그걸 이미지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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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한다는 맞아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음, 소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낱말로 오기보다는 음, 좀 문장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음, 문장으로 한 문장이 탁 음, 음, 들어오는데 음, 저는 이제 그걸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그 뻘밭 같은 음, 이를테면 물이 음, 전혀 없는 음, 그 뻘밭 같은데 음, 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문장으로 뭐가 이렇게 밑에서 갑자기 이렇게 솟구치듯이 올라오는 게 아, 있어요.
용천수 같은 거죠. 네네네. 그게 이제 몇 번의 그 용천수가 뿜어주고 나면 배가 살짝 뜨잖아요. 네. 배가 살짝 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영감에만 의존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노를 저으면서 어디로 가면 조금 더 이 배가 넓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노를 젓고 찾아다니고 또 그 사이에 또 용천수가 생기고 물이 들어오고 하다가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물이 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요. 그냥 뭐 얼마든지 이렇게 저으면서 막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처음 몇 번 뿜어주는 용천수를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너무 확 이해가 가요. 이 그래요? 소설과 시의 차이에 네. 대한 이게 확 이해가 가요. 소설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그런 편인데, 네. 시는 확실히 이제 어떤 그 낱말 중심으로, 네, 같은 영감이더라도 낱말로 오고 저는 이제 문장으로 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용천수 위에 가만히 있지 말고 어디 가면 용천수가 나오는지 찾아야 된다. 찾아가야 되고 또 위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결국은 노를 저어서 움직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영감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정리해 볼까요? 저희 둘 다 문창과를 졸업을 해서 선생님도 학부 때는 시 써보셨을 거잖아요. 예, 시 써봤죠. 저도 소설을 써봤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못 찾았어요, 용함을. 이 용천수를 못 찾아가지고. 그거는 사실 찾으라고 하는 게 사실 문장으로 너가 그 당위성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너의 어떤 줄거리의 어떤 그렇죠. 그런 말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너무 막막한 일이죠. 네, 그래서 저는 시로 바로 전향을 한 케이스여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가장 좋아하는 작품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보시죠? 네, 정말 많이 받아보는 것 같아요.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선생님 먼저 해주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가장 좋아하는 작품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 책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책인데, 인생. 위화라고 하는 중국 작가가 쓴 책입니다. 같은 제목의 영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허삼관 매혈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위화라고 하는 작가는 조금 좀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장혜모 감독이 만든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유명해요. 이게 원래는 원래 제목은 활착이라고 해서 처음 소개가 되었을 때, 우리 국내에 처음 소개가 되었을 때는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었다가 이게 살아간다는 것은 입소문이 퍼지기가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인생이라고 하는 그 영화 제목도 그렇고 또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와닿는 느낌이 인생이 조금 쉬워서 지금은 인생으로 이제 개정판이 나오고 여러분들 책을 접하시기에도 이 책을 접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조금 뭐 소개를 드린다고 하면 제가 전에 신문에 짤막하게 이 책을 소개를 하면서 정리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이제 활착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 살았던이라고 하는 과거도 아니고 살아갈 미래도 아니고 살아간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눈물이 겨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다른 도리가 없어요. 살아갈 밖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위화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작가의 말에서. 사람은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위해서 살아가지 그 이외의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예. 여기 이제 그 등장하는 주인공이 푸구이라고 하는 노인인데 그 푸구이라고 하는 노인이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태어나기는 굉장히 그 지주집에 아주 뭐 도련님으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땅을 밟아보지 않고 살 정도로, 그러니까 머슴이 계속 등에 업고 다니는 네, 거죠. 네. 학교도 업고 가고, 네. 뭐 나중엔 술집 가서 취하면 또 업고 데려오고, 뭐 그러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청나라 왕조가 붕괴가 되고, 중국 혁명 생기고, 대약진, 문화대혁명, 이런 어떤 굉장히 지난한 중국 역사를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노름을 하다가 가문이 완전 쫄딱 망해요. 쫄딱 망했는데, 그러는 바람에 살아남아요. 예. 그 중국 혁명 생기면서 이 지주들은 다 처벌을 받았거든요. 처벌을 받았는데 노름을 해서 망하고 그러면서 농사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세옹지마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쟁터에 끌려갔다가 구사일생 살아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중에는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사위가 죽고 마지막에 그 외손자마저 죽어요. 네, 손주라고는 딱 하나 외손주가 있었는데 외손주마저 죽고 마지막에 이 노인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그 밭을 갈아요. 밭을 갈면서 소한테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인물들 있잖아요. 네. 그 아들, 딸, 아내, 사위, 그다음에 그 외손주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 소한테 그 이제 아들, 딸 이름을 불러가면서 밭을 가는 이야기를 이 책의 서술자가 어떻게 보면 위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서술자가 만나서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정리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불우한 어떤 그 노인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읽는 동안에 내내 재밌어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게 이제 그 어떤 위화 소설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살아간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책의 어떤 그 메시지일 텐데 다 읽고 나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헛되고 헛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책장을 다 덮고 나서 드는 생각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시지포스라고 하는 시지포스 신화 이야기 아실 텐데 그 바위를 산 정상까지 막 굴려 올라가서 또 이제 굴러 내려오면 또 밀고 올라가고 또 밀고 내려오고 뭐 이런 형벌을 당하는 그 시지포스의 어떤 살아가는 모습을 이 푸구이 노인한테서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바위를 굴려 올라가는 장면보다는 다 올라갔을 때 막 굴러 내려가는 바위를 바라보는 시지포스의 어떤 마음? 그게 연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신이 있다면 신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셨죠? 뭐 이런 거. 전 그래도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다시 내려가서 바위를 굴려 올릴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고 나면 또 밑으로 떨어뜨리시겠죠? 그렇지만 또 끌고 올라갈 거예요. 그게 제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뭐 그런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우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어떤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부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좀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번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지만 재밌어요. 그 허삼관 매혈기도 상당히 재미있는데 피 뽑으러 다니는 이야기지만 재밌잖아요. 네. 이 책도 불우한 이야기인데 재밌어요. 한번 보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음. 자, 이번에는 이서화 선생님 소개를 너무 소개해 잘해주셔서. 주실까요? 예. 저는, 제가 쓰는 시 자체가 좀, 이야기 시 예. 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시가 왜 비유만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거를 설명을 잘하는 시를 쓰고 싶다.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얘기할 건데 내 얘기 좀 잘 들어봐 라고 하는 그게 온전히 다 전달이 될 수 있는 시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시집 묶을 때 거의 한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 10편 정도는 써왔던 거고 그 이후의 시편들은 거의 한 40편 정도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쓰여진 시여서 뭐가 정말 영가님이 와가지고 불러주듯이 막 썼는데 그때 뭔가 이야기하듯이 써 내려갔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었던 작품이 되게 좋아하는 토마스 베른하르트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의 책을 제가 모자라는 책도 있고 비트겐슈타인의 조카들이라는 책도 있고 몰락하는 자들이라는 책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책이 있는데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너무 훔쳐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을. 그 정도로요? 그 정도로. 그래서 너무 훔쳐가고 싶다. 이 사람의 이 생각과 어떤 이 사람이 사유하고자 하는 것. 근데 제가 훔쳐가고 싶었던 게 뭔지를 계속 찾으려고 하다가 읽고 또 읽고 할수록 이 사람은 집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 그 어떤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사람이 그리고 있는 어떤 대상이나 화자들이 있으면 그 화자들의 또 인물들이 있잖아요. 관계가. 근데 그 관계 안에서 항상 어떤 집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감정의 집념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납득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납득이 자기 자신이 납득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태도라고 볼 수도 있는 것들을 집념으로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데 결국에는 이 토마스 베르하르트의 어떤 이 이야기들을 계속 그 집념들을 따라 읽다가 가보면은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랑 계속해서 함께하는 느낌일 때 이 상대방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저는 좀 훔치고 싶은 그런 어떤 집념이 참으셔야 돼요, 진짜. 아니, 그래서 제가 문장을, 이게 이제 모자라는 건데,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모자를 주웠어요. 이 화자가 뭐 길을 가다 모자를 주웠나 해가지고, 그 모자를 이제, 좀 헷갈리네요, 지금. 헷갈리는데, 그 모자를 이제 썼는데, 이제 이걸 다시 되돌려줘야 될 것 같고, 주인이 찾아줘야 될 것 같고, 막 해가지고 막 다녀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느 집을 열면 다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거나, 약간 이런 스토리로 되게 희한하게 가는데, 그 중에서 이 모자라는 제목으로 어떤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문장 중에 그 문장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단편이지만 이 단편을 한 문장으로 담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 이 문장이었거든요. 약간 부조리극 느낌이에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신데 왜 보이지 않을까요? 제 신데 왜 어딘가에 보이지 않을까요? 너무 내 것으로 잘 만들어서 안 이제 보이나 봐. 완전히 시에 녹아들었나 보죠. 모자에 대한 문장이 있는데 어떡하지? 그거. 나는 이 모자를 보지 않기 위해 썼다. 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모자는 내가 쓰지만 예. 나한테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이유를 만들어준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음. 모자의 어떤 쓰임에 대한 이유를 예. 나는 이 모자가 나한테 너무 집념의 대상이 돼버릴 정도로 이거 누구 주인인지도 모르겠고 아무도 이 예. 사람 얘 누구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안 보이는데 두면은 또 다시 내 눈에 보이고 자꾸 내 예. 마음속에 막 그려지고 이러니까 예. 나의 어떤 집념의 대상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한 화자가 차라리 보지 않기 위해서 모자를 쓰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이 모자의 쓰임에 대해서 아예 정반대로 딱 바꾼 어떤 역순한 이유들을 막 만들어주면서 하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가는 게 예. 저한테는 너무 재미있는 작가여서 세상 소설인 거죠? 네, 소설. 예. 이것도 너무 시인들은 소설을 이용해서 자기 시를 만드는데 저도 시를 네. 이용해서 소설을 좀 네. 만들어 봐야겠어요. 갑자기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타격을 줄 수 있는 좋은 시를 발견 못 하시는 건 예, 아닐까. 아니요, 너무너무 많은데 네, 그걸 네. 제가 어떻게 범접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3번까지 네, 지금 3번까지 질문을 받았고 4번 마지막 질문인데 사실은 이게 좀 어려워요. 답을 하기가. 어려워요. 현재 직업과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어떠세요? 현재 직업은 여기 직업이라는 것은 아마도 뭐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만 그건 사실 부업이고 네. 주업은 시 쓰시고 저는 소설 쓰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직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재 직업과 생활 직업에 만족하시느냐라는 질문만 나왔으면 딱 좋았는데 생활에 만족하시느냐라고 또 아주 그 전곡을 찔러주시는 바람에 조금 말씀하실 게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요? 네. 어떠세요, 선생님? 선생님은 지금 저는 그 직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을 해요. 네. 만족을 하는데 그 만족은 사실 한 5%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걸러 들으셔야 되는데 한 5%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행복한데 그 95%는 좀 뭐 불우하달까 힘들다고 할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걸러서 들으셔야 하는 게 근데 왜 그러면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느냐라는 어떤 물음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 그 좋은 기쁜 행복한 5%가 95%를 상쇄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너무 공감돼요. 그래서 하는 거죠. 맞아요. 제가 이제 뭐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글 쓰는 후배들한테도 간혹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소설가, 뭐 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소설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한다면 작품을 다 쓰고 나서 프린트 연결해가지고 인쇄 딱 누르고 이렇게 그 프린트에서 이렇게 종이가 한 장씩 쓱 나올 때 진짜 환상적이죠. 그때가 이제 5%인데 5%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 행복한 순간이 나머지 95%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아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비유가 적절할지 상당히 뭐 건방진 비유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태초에 신이 계셔서 고생해서 뭐 7일인가요? 7일 동안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났을 때 만드는 과정은 물론 말씀으로 쉽게 만드셨겠지만 상당히 좀 고민하고 힘드셨을 거라는 짐작이 가요. 근데 이제 다 만들고 나셨을 때 이렇게 세상을 내려다보고 드는 어떤 그 만족감, 행복 그런 느낌? 보기에 참 좋았더라. 보기에 참 좋죠. 네. 그래서
물론 뭐 그러고 나면 또 퇴고에 지난한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 작업을 마치고 났을 때 네. 아마 글 쓰는 분뿐만 아니라 너무 다른 그 예술 장르에 예술, 계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95%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나머지 그 5%. 맞아요. 한 가지 더는 아마도 책이 나와서 서점에 이렇게 깔렸을 때. 그거 경험해 보셨죠? 서점 가서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한번 근데 저는 지켜보는. 가본 적은 한 번도 아, 없었어요. 그래요? 네. 재밌는데 가보면. 그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어요. 아, 예. 요즘은 대체로 온라인에서 많이들 사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예. 저는 파티 자리가 너무 많아서 술 먹으러 다니느라고 서점에 갈 시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찍어서 보내주시고 예. 막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뭐 그런 어떤 순간들, 그런 네. 순간들의 어떤 기쁨이나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맞아요. 만족감이 그 힘든 95%를 상쇄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의 불만족과 5%의 만족감이 있고요. 생활은 어떻게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가게 됩니다. 예. 살아가게 돼요. PPL 아님 넣어주세요, 자막중에. 살아가게 됩니다. 네. 뭐 살아가는 것도 뭐 만족스러워요. 네. 좋습니다. 꾸준히 다른 일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쓸거리들을 또 찾아내기도 하고, 글만 쓰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생활을 해야 또 거기에서 쓸거리들이 생기니까. 맞아요. 네. 자, 이서화 선생님도 좀 너무 선생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너무 맞는 말인데 뭔가 또 한 번 다시 정리하는 느낌, 경험은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예술 분야에 있는 어떻게 창작을 하는 사람은 그때의 그 쾌감의 어떤 그 순간은 정말 맞바꿀 수 없는 어떤 큰 기쁨이잖아요. 굉장히 내가 지금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웃기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저도 사실 물론 소설은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오랜 구상과 오랜 취재와 정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소설가는 육체노동. 네, 그렇죠. 앉아서 또 이거를 다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발로 뛰어다녀야 되고,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시간의 과정이 굉장히 기니까. 근데 진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떤 활동적으로도 왔다가 갔다가 이거 활동적인 것들을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정적의 순간,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소설은. 근데 시는 온전히 자기 혼자 진짜 앉아서 한 문장도 못 쓰는데 그냥 계속 앉아 있는 날도 있고 내 머릿속에는 어떤 구상이 다 있어가지고 이걸 쓰려고 하면은 저는 보통 한 3, 4일 아니면은 길면 한 일주일 정도 한 편 쓰는데 정말 그때 그 순간에는 왜 그런 게 오냐면 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고 이렇게 아무 문장도 못 쓰는 내가 너무 너무 한심하고 막 그런 생각까지 전 나아가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결국엔 항상 제 생각이 드는 건 내가 진 적은 굉장히 많지만 난 이긴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글 쓰는 순간에는 내가 나를 이기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 어떤 기쁨이 참 정말 맛바꿀 수 없는 그 5%가 굉장히 크다. 정말 95%를 상쇄시킬 만큼 크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그런 굴곡들이 있어야 한다는 게 사실은 일을 이제 외부적인 다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뭐 글만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난 정말 글만 써야지 이러고 회사 다 그만두고 회사에서 받았던 돈을 모두 가지고 저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네요. 저는 좀 가끔 많이 떠나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묵다 오고 혼자 어디 가서 막 그런 식으로 살다 와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좀 시기적으로 안정을 찾아야 되는 나이가 됐으니까 예. 그렇게 시도를 이제 하는 거는 지났던 것 같고, 지금은 그냥 되게 여기저기 많이 예술 관련 사업을 많이 하는데, 예. 글 쓰는 게 생활에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 생활비를 벌 수는 없잖아요, 글 쓰는 것만으로는. 예. 근데 그 작가라는 어떤 타이틀이 음. 연결되어 있는 예. 일들을 저희가 예.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활에 대한 음. 만족도 예. 이제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초반에는 좀 힘들죠. 당연히 예. 글을 이제 막 시작해서 쓸 때는 정말 힘들고 정말 가난하고 막 이런데, 이게 이제 점점 열심히 예. 쌓아가다 보면은 음. 어떻게 보니 나의 어떤 그 나의 음. 어떤 생활의 이 예. 테두리들이 만들어져가는 예. 순간을 딱 마주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장병 여러분들이 음. 그 말씀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이제 뭐, 가난에 네.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 전에 이제 원로 작가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게 작가이기 때문에 그 가난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생활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제가 작가가 아니면, 시인이나 소설가가 아니면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럴 수 있는데, 시인이나 소설가들에게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죠. 예. 진짜 맞아요. 예. 근데 아마 장병 여러분들은 제 말씀 좀 이해하시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아마 박완서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소설가는, 왕의 삶을 살기도 하고, 동시에 거지의 삶을 살기도 하고, 그 작품을, 어떤 작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제일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제일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어떻게 보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름 만족하고, 거기에서 또 즐기기도 하고, 참 재밌는 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여러 뭐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글 쓰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신다고 하셨는데, 네. 참 신기한 건 요즘 참 사람들이 책을 안 보는데, 그죠? 네, 진짜 많이 안 보시죠? 죽어라고 안 보죠. 네. 죽어라고 안 보는데, 참 신기한 건 글 쓰는 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어요. 맞아요. 신기하죠? 네. 네. 그리고 문창과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제법 높아요. 네. 다른 과에 비해서 약하지 않는데, 네. 그 많은 인원들이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지 네, 네.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하여튼 신기한 일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예, 만족하시나요? 만족합니다. 네, 저희 만족하고요. 만족하고. 네,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요. 재밌어요, 심지어. 네, 재밌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편 한 편, 아마 시의 경우에는 그 한 편 한 편에 대한 어떤 성취감이 자주 그쵸. 경험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쵸?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 성취감을 경험하는 게 1년에 괴로워. 두세 번, 괴로워. 1년에 두세 번 정도인데, 괴로워. 훨씬 자주 어쩌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경험을 하시니까 훨씬 더 행복하시겠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만 있으면 시는 어찌어찌 돼요. 네. 소설은 뭐가 필요하나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시간, 역시 공간, 시간과 공간인데, 그게 몇 번 중첩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어떠한 가능성에 대한 것을 뭐 그리거나 이야기하거나 그러는 작업들이어서 충분히 재미있고, 네. 뭐 만족하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간혹 조금 건방진 생각은
이런 걸 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길거리를 걷다가 많은 그 행인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뭐 시인 작가들을 많이 만나지만 뭐 적잖아요, 숫자가 적은데 이제 길거리를 가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행인들을 보면서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글을 안 쓰고 무슨 재미로 사나? 네. 그래도 뭐 죽기 전에 내가 만든 어떤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 이런 것들을 좀 남기고 가야 좀 행복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들은 그런 재미난 걸 안 하고 그냥 삶을 마감하려고 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뭔가 그래도 그 가능성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가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만족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근데 진짜 뭐 학생 때 저희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공교육의 어떤 그 제도 안에서 예. 문학 수업을 받았을 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저희가 막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책은 안 읽는데 정말 왜 글을 쓰고 싶어 하지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 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뭐 비슷하겠지만 예. 공교육이라는 이 제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쓰기를 배운 적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거를 우리가 언제 배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 막 제대로 얘기하고 못 계실 배웠죠. 때. 주로 네. 외웠죠. 네, 배운 게 아니라 외우고, 예, 항상 외우고 국어, 그런 식으로 국어나 문학이나 이렇게 접근을 하고, 거의 보통은 또 독서록이 그나마 독서 일지 같은 게 예. 그나마 창작일 텐데, 그걸 굳이 또 정해주시잖아요. 학교에서는 예. 책을 이거 예.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이런 가능성들을 자꾸만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약간 주입식으로 예. 닫아 놓았지만 그래도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하는데 이 어떤 쓰기, 그러니까 리터러시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능력을 자기가 발견하는 순간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예. 글로 뭔가 풀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나도 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는 한켠에는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 작가라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그 부러움의 이유는 사실 여러분, 글 쓰는 이사와 뭐 선생님 이렇게 우리에 대한 부러움이 아니라 저 사람은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사실은 부러운 거고 그래서 저는 좀 글 쓰세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나오는 편인데 좀 뭘 하든 그냥 한 문장을 적던 정말 어떤 이게 시야 이게 뭐 소설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해도 일기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일기처럼 내밀하고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그냥 펜을 들고 여러분들이 메모만 해도 그것들이 나중에 봤을 때 굉장히 낯설게 보일 때도 있고 그럴 거라는 생각에 여러분들도 아마 글을 꿈꾸는 사람들이 계시던 아니면 내가 어떤 얘기 하고 싶은 게 있던 적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렇게 적고 나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일단 이제 나에 대한 어떤 이 몰두를 한 사람은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분명히 저 사람은 어떤 생각하지? 저 사람과 나는 어떤 비슷한 점이 있지? 라는 식으로 점점 사실 세계가 확장되잖아요. 저는 약간 유토피아를 꿈꿔서 전쟁 없는 세상. 그래서 저는 뭔가 그런 의사소통이 내면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되면은 우린 정말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그 작가가 되는 과정이었고 이제 뭐 데뷔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데뷔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글을 쓰는 것을 하나의 매체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뭐 다 글을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에는 훨씬 그게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장병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다 하시면 글을 쓰셔도 좋고 또 요즘엔 굉장히 흔하게 유튜브에 이제 어떤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거나 하는 크리에이터 뭐 이런 쪽의 어떤 활동을 하셔도
저희가 쭉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꼭 시나 소설을 쓰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야기를 표현하고 그리고 사회에 어떤 그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활동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또 조금 더 접근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1, 2, 3, 4번 질문 주셨던 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간을 보니까 대략 한 1시간 조금 네, 안 나온 50분 정도 네. 네, 지금 흘러갔는데 네. 이 즈음에 낭송. 낭송 좀 해주시고 낭송을 본인 작품 세계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좀 낭송. 소개를 해드리고 네. 하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시집 안에 있는 거를 낭독을 할까? 아니면은, 지금 두 번째 책 원고를 묻고 있는데, 아까 제자리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음, 그 시를 낭송을, 아까 설명을 해드려서 아마 그 시에 대해서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예, 제가 그 시를 음,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예. 잠깐 준비해 저희가 오신 게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아이고, 잠깐 저희가 사라질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화면이 보일 거예요. 네, 좀 시가 길지만 예. 좀 읽어보도록. 네,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제자리는 어디에? 삽은 옛것에 각별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여분의 소일거리라도 남겨두려 했으나 적재조수를 이해하지 못한 삽은 성심성의껏 제자리를 찾아 매진한다. 생각을 방심하는 사이 단도직입적으로 세기가 변했습니다. 작업하는 속도는 점점 줄어들어 시간은 외투가 있던 곳에 해가 걸리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현실은 쉬지 않고 리뉴얼 중. 모두가 싫어하는 아주 지긋지긋한 삽의 어지럼증이란, 삽의 우울증이란 그 어떤 것도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쩔 수 없는 삽은 긁어 부스럼, 아무 날, 아무 일에 몽땅 안갚음. 방금 있던 곳, 풀이 돋아있고 군데군데 칠이 벗겨진 변덕이 심한 문턱. 외출을 하려면 그 변덕부터 처리해야 했는데요. 의미심장한 턱은 문 쪽으로, 창문 쪽으로, 그리고 침상 쪽으로 차례로 다가간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한 다음 앉은 자세로 되돌아온다. 돌아오는 것만이 혼동한다. 그래서 젊음은 처음을 유인하기 마련이지. 중간은 딱 좋을 삽의 나이였다. 삽이 좋다는 게 뭔가? 그런 건 아무래도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삽은 모두의 좋은 삽이 되어야 했다. 뭐든 끝내주는 삽이. 처음과 중간 그 어딘가 죽음이 할당되었다. 아무리 공들여도 들키고 말았을 것을. 문제는 덮는 것이었다. 숨길 수 없는 삽은 잘못을 반복했다. 단 자신이 감당할 슬픔의 무게를 잊을 수 있을 정도로만. 여기 이곳에 앉았다 간 그 사람이 가장 슬픈 사람이다. 삽은 믿었지만 이것 또한 예전의 일이었다. 이 생각을 덮으려는 자, 손에 펜을 쥐듯 칼을 흔드는 자, 삽을 잡고 있는 자, 모두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외투는 안다. 외투 또한 아무것도 덮지 못했으므로 삽이 쓰이는 것은 삽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이제 각자의 몫으로 남겨진 젊음 이후의 것, 모두 묻어버릴 수 있는 이곳이 명당이군. 말할 수 있는 삽은 묻을 게 너무 많아서 여차하면 살아생전 늙기만 할 터였다. 그런 처지는 삽만이 가질 수 있다. 오직 삽만이. 그 삽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그것은 여러분의 형실을 증대하거나 감소한다. 그렇지.
굉장히 길죠. 네, 굉장히 기네요. 굉장히 긴 시여가지고. 길기도 하거니와 네.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세계관이, 네. 네, 넓고 깊고, 그런 것 같아요. 한편의 우화를 아, 보는 듯한 느낌도 들고, 감사합니다. 그 그랬습니다. 소설가로 예, 바라볼 때 어떤 이미지가 잘 그려졌을까요, 예, 선생님? 예, 아, 진짜요? 충분히, 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굉장히 재미있는 시인데요. 아까 설명을 드린 게 있어서 아마 이 예, 글씨를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예, 네.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음, 그 장병들도 굉장히 음, 어떤 생각할 게 이미지들을, 많겠죠? 잘했을 네, 거예요. 네, 네. 아마 눈치 올 때, 삽을 들면서 조금 생각이 달라지시지 않을까 아, 싶어요. 이제 네, 다가오고 있네요. 눈의 네. 계절이. 눈의 계절. 네.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요즘은 음, 그래도 옛날만큼 눈들이 많이 안 와서, 네. 게다가 지금 우리 만나고 있는 장병들이 수도방위 사령부에 계셔서 눈을, 이쪽은 눈치 올 일이 음, 없다고 얘기했다가는 큰일 날 것 큰일 같죠? 나죠. 예, 아유, 서울도 눈이 음, 오고, 안양에도 경기도도 눈이 오니까.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네. 어쨌든 음, 삽을 드셨을 때 음,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음, 이서화 시인의 시를 네. 생각하시면서 삽과, 그 다음에 또 외투, 네. 예, 외투의 느낌이 비 올 때 장병들이 걸치는 판초위라고 있거든요. 음, 판초위. 음. 네, 그 느낌이 조금 더, 저는 들 것 같아요. 일반적인 외투보다. 네네. 네, 비 올 때 입는 네. 판초위. 그걸 입으시면서, 한 번 더, 실기절을 떠올려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정리를 예, 잘해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음,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잘 정리해주셔서 음, 감사합니다. 어떤 시 조금 더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없으실까요? 아니면 어, 시를 쓸 때도 왜 음. 한번 그런 쪽에 이렇게 네. 네. 시 하나로 네. 끝나지 않고 네. 비슷한 계열의 또 다른 시를 쓰시거나 네. 네. 아니면 그런 계열로 묶어서 시집 한 권을 이렇게 음. 구상을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럴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시편들이 다 이제 가장 위험한 제자리는 어디에였잖아요. 방금 예, 제목이. 근데 지금 앞으로 계속 지금 원고를 두 번째 시집에는 그냥 다 가장 위험한 뭐뭐뭐 이런 예, 식으로 들어가서 거의 가장 위험한 연작시가 될 것 아, 같은데 시집 네. 전체가. 근데 저는 어떤 시 안에서 그냥 일단 가장 위험한 순간을 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 거를 읽는 어떤 독자든, 뭐, 예, 그냥 어떤 친구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그냥 저 자체도 나한테 가장 위험한 순간이 뭐였을까 했는데, 진짜 별거 없거든요, 사실. 예, 근데 그 별거 아닌 게 나한테 가장 위험한 어떤 순간으로 네, 보여질 때, 그때 뭔가, 좀 작은 것 하나가 예, 시는 좀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시 자체가 음, 작은 거로 정말 큰 것을 해내는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굉장히 작다는 건데, 예, 그래서 좀, 저는 좀 시 안에서 문장의 크기 같은 걸 만들어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약간 음, 구덩이처럼 예, 작은 구덩이에서 시작해서 그 작은 음, 구덩이가 점점 커져서 뭔가 이렇게 집안이 확 무너져 버리는 어,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의도해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예, 편이어서 삽도 그래서 제가 또 같이 글 쓰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음, 시를 또 쓰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 지금 이거 구상 중인데 삽까지는 왔는데 예, 내가 이걸 어떻게 이미지로 끌고 가야 될지 지금 너무 고민이 돼서 못 쓰고 음, 있다. 너무 힘들다. 했는데 예, 그 친구는 뭔가 작은 것을 작게 보고 그 작은 것으로 흔드는 예, 성격이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은, 선배, 그러면은 모종삽 어때? 막 이렇게 얘기를 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종삽 안 된다. 모종삽 넣었어. 예, 나는 모종삽이면은 땅을 흔들 수 음,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뭔가 어떤 크기, 그러니까 예, 뭔가 딱 큰 장악되는 삽으로, 이미지가 딱 너무 좋아서 예, 좀 그렇게 해서 거기에 내 그러시군요. 잘못도 묻고 음, 막 내 과거도 묻고 예, 막 그러는 느낌으로 막 흔들어 보고 싶었어요.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에요. 네, 네. 그 사불시에 끌어들인 것으로는 아마 그 정희성 선생님의 저문날에 삽을 싣고 네, 라는 시가 제일 유명할 텐데 네. 그 이후로 아주 강력한 도전자. 아, 근데 그 정희성 선생님의 경우에는 네, 상당히 리얼리즘 계열의 네, 시고 네, 이 시는 상당히 모던한 네,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 음, 찬찬히 한번 네.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 제 작품을 책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요? 네. 일단 이렇게 책이 두 책인데 네. 연작을 썼어요. 연작을 용꿈이라고 하는 이 소설집에도 믹선 매치 연작이 1, 2, 3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설집인 그래도 여기에도 맨 앞에 실려 있는 세 편의 시가 또 연작이에요. 이것도 믹선 매치 4, 5, 6. 그래서 연작 소설을 6편을 썼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배경이 미래이고 복제인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저는 뭐 이 시리즈를 SF 소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미래 소설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소설들을 쓸 때 생각이 미래 한 30여 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길까를 구상을 하면서 썼는데 복제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 구성원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 그를 단순히 어떤 SF 영화에서 등장하는 복제인간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이웃 혹은 뭐 가족, 친구, 뭐 연인, 뭐 이런 형태로 바라봤을 때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로 시작해서 쓰다가 보니까 첫 번째 연작 믹선 매치를 썼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두 번째 이야기가 또 이렇게 생겼어요. 그것도 말하자면 용천수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1편 쓰고 났더니 2편이 또 생각나고 그리고 또 3편이 생각나고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묶었는데 또 생각이 나서 두 번째 소설집에도 4, 5, 6을 썼어요. 이제는 더 쓰고 있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주인공이 죽었거든요. 이제 다양하게 제가 그려보고 싶었던 세계가 뭐냐 하면 미래의 어떤 사회 구성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가족 구성을 할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가족을 구성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뭐 동성애자들이 사회 구성을 할 수도 있고, 또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 복제인간을 통해서 또 가족 구성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반대해서 뭐 비혼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반려견이나 이런 형태로 사회 구성, 가족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이제 복제인간 달리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건 그림 그리는 살바도르 달리의 그 달리하고도 같아요. 이 달리가 사실은 아주 뛰어난 그 천재 물리학자인 이명주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젊은 시절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의 체세포를 가지고 만들어진 복제인간인데 이 복제인간으로 태어난 달리는 사실 그 호적상의 이름은 똑같이 이명주인데 스스로 달리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죠. 이 인물이 이제 그 형이라고 부르는데 그 죽은 이명주 그 형과는 달리 뭐 수학이나 물리학 쪽은 전혀 관심이 없고 뭔가 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뭐 이야기 만드는 걸 좋아하고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하고 불화가 생기고
뭐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고 하는 것들을 찾아 나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연작에 쭉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만나게 된 유리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유리하고 사랑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달리는 자기의 어떤 그 태생을 알아가다가 죽죠. 죽고 나서 마지막 편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가족 구성 중에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메타버스 네. 상당히 좀 이제 그 인기 있는 네. 유행어라기보다는 하여튼 인기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의 세계일 텐데 달리는 죽었지만 살아남은 유리가 달리의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달리와 같이 살게 되는 가족을 거기서 만들어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새로운 가족 구성을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서 그 마지막 6번째 연작 맨 마지막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네. 예. 자, 유리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자는 뭔가 평소와 다른 감각을 느낀다. 어쩌면 그 감각이 여자의 잠을 깨웠을 수도 있다. 밖에서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일테면 바람에 섞여 들어오는 저 소리는 뭘까? 뭔가가 한 점 한 점 숨죽여 쌓이고 있는 저 소리는 마치 어떤 순간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소복소복. 아, 그러고 보니 느껴지네. 저기 무수히 집 표면을 향해 내려앉는 소리, 서로 뭉치거나 엉키는 소리, 뽀드득 뽀드득. 여자가 창문을 열자 온통 하얀 눈 세상이 펼쳐진다. 첫눈치곤 참 소담스레 내린다. 추운 줄도 모르고 여자는 아파트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눈을 맞는다. 손바닥으로 받아보기도 하고 입을 벌려 혓바닥으로 느껴보기도 한다. 그이도 이걸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거기도 이런 눈이 오고 있을까? 여자는 눈송이들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인다. 거기도 눈이 오나요? 그러나 남자가 있는 곳은 아직 안개에 휩싸인 만추다. 밤낮도 구분 없이 이슬을 머금은 은행잎만 하염없이 차곡차곡 떨어져 쌓이고 바람 한 점 없는 정원에서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잔뜩 웅크린 채로 바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남자는 며칠 전 완성한 동남쪽 방향의 벽화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안개. 이 빌어먹을 안개가 거쳐야 아내가 나를 만나러 올 수 있을 텐데. 그래야 이 벽화를 보여주고 새로 그릴 그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 아기는 얼마나 자랐을까? 남자는 공중에 뜬 미세한 물방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런 말들을 표정에 담고 있다. 여기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어딘가에선 안개가 점점 더 짙게 깔리는 중이다. 한동안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던 여자는 침대에 놓여있던 아이폰을 집어들어 머리에 착용한다. 이번엔 바로 접속된 모양이다. 여자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진다. 어울리지 않는 걷기리의 짝지움, 믹스 앤 매치. 이게 연작 6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 아이폰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사실 좀 뜻밖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애플에서 만드는 그 아이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그 가상 세계를 볼 수 있는 고글의 이 눈 아이, 그리고 전화기에 폰을 엮어서 만든 개념이에요.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기 전에 제가 이 개념을 먼저 썼어요. 제가 처음 이 연작을 발표한 게 2000년이거든요.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네. 그 애플에서 만든 건 그냥 그 아이폰인데 이거는 눈 그 아이폰입니다. 개념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믹스앤매치 연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 어울리지 않는 것끼리 짝지워지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고 사실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도 그렇고 이게 다 어울리지 않는 어떤 원소들 이런 것들이 뭉쳤다가 헤어지고 뭉쳤다가 헤어지고 모든 인연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가족 구성도 그렇고 미래에 만나게 될 우리 어떤 그 뭐 후손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것끼리 짝지워진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썼던 작품들입니다. 나중에 제 뭐 소박한 바람이 있다면 이 세 편씩 엮여져 있는 이 연작을 한 권으로 묶어서 장편으로 좀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장병 여러분들 나중에 저 전역하시고 났을 때 책 나오면 좀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재미있고 예. 되게 앞서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지금 메타버스가 이제 막 어떤 유행하는 용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메타와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가상세계라는 이런 단어가 새로 탄생을 한 그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낭송하면서 들어보니까 이 메타버스가 있으니까 정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죽음이 사라져 그렇죠. 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달리는 가이지만 이제 유리는 예. 이 아이폰으로 해가지고 예. 계속 희미하게 가족을 웃을 만나고 네, 그러는 그러니까 거죠. 가장 큰 거는 메타버스에서는 네. 죽음이 사라질 죽음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어떤 새로운 것까지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것 같아서 죽음이 사라지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기는 한데 네. 어쨌든 뭐 선생님의 책을 빨리 다시 홍보를 빨리 시작을 해서 지금 빨리 팔아가지고 그 책마다 팔자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앞서갔어요, 선생님. 아이폰까지 앞서가면은 연작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SF 소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관심도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SF 소설이 되게 인기가 좋아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독자층도 굉장히 두터워졌고 때를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출판사에 다시 의뢰를 해서 네. 마침 여기 그 첫눈 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첫눈 왔어요. 그죠? 나 못 봤지 왜? 저 못 못 봤어요. 보셨어요? 네네. 저는 여기 그 작가회의 오는 동안에 봤는데 한 5분 정도 이렇게 흩날렸어요. 첫눈이 왔습니다. 오늘 서울에. 그렇구나. 나 못 봤네.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야기 시작한 지가 이제 1시간 한 20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강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무슨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리를 할까요? 어땠는지? 소감?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조금 뭐 이런저런 궁금한 말씀들에 대해서도 좀 청취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작가회의 그 사무국장님께서 저희 책을 5권씩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뭐 10권이어서 많지는 않지만 돌려서 좀 읽어주셔도 좋겠고, 그래서 좀 미진한 이야기들은 저희 책으로 좀 대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사진도 찍고 이런저런 이야기 또 나누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쉬움은 있지만 다른 기회가 또 있겠죠, 뭐, 그죠? 다른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 책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꼼꼼한 홍보. 꼼꼼한 홍보였습니다. 자, 좀, 간추려 주시죠. 네. 그러니까요, 만나서 이렇게 했으면 참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저희 얼굴이 보여서 저희는 네.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쵸. 그래서 네. 이게 참 사실은 저기에 네, 카메라가 있어서 이렇게 네, 카메라를 봤어야 봐야지 되는데. 맞는 건데 저 카메라에 저희도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눈동자가 왜 자꾸 어디가 있지? 했는데 약간 아래를 아래를- 향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카메라 한번 네. 보시고 감사해 주시죠. 저 예. 카메라 보는 게 너무 익숙지가 않네요. 네. 저희는 못 보고, 저희만 못 보고,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을 것 저희를 같습니다. 보시- 저희는 부끄러워서 못 봐요. 저희가 찍은 동영상 저희는 부끄러워서 못 봐요. 봅니다. 못 봐요. 안 볼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오늘 이렇게 좀 오랜 시간이었는데, 장병 여러분들이 또 집중해서 들어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 미리 감사하고요. 그러셨겠죠. 네. 예. 항상 저희 예. 삽을 생각해 주시고, 예. 또 저희 꼼꼼한 행복. 네. 네, 그리고, 예. 오늘 저희가 좀 서바이벌로 했어요. 너무 딱딱하게 이렇게 네. 짜여져 있는 말씀을 드리면 또 덜 재미있으실 것 같기도 해서 좀 서바이벌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맞습니다. 그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는 좀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점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정말 인사를 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독감 유행하니까 독감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히 남은 복무 기간을 잘 하고 근무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자, 건강하시고 또 다른 책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예. 수고하세요. 자, 고맙습니다. 예. 하고 이제 이거를